안녕하세요. 머니 네버 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most beautiful word,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라면서 관세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정말 이런 발언답게 취임 이후 계속해서 관세 칼춤을 추고 있는데요.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했다가 추가했다가 면제했다가 아주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그가 관세에 대한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3대 지수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 정책 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 관세는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입장을 말이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관세 정말로 먹히고 있는 건 맞나?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트럼프와 관세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관세를 사랑하고 있나?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의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관세의 제2 목표 중 하나죠. 1950년대에 미국의 총생산, 미국 GDP의 28%까지도 차지했던 미국 제조업은 오늘날 와서는 10% 아래로 그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수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세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관세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관세를 때려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 이후로 이렇게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계획했다라면서 자신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과 비교해서 바이든이 임기 내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낸 투자 유치보다 내가 1년 동안, 사실 1년도 아니죠. 2025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으니 이 짧은 단기간 몇 개월 만의 시간 만에 이루어낸 투자 유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4일 엔비디아는 처음으로 AI 슈퍼컴퓨터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 half a trillion dollar, 이 정도 규모의 AI 인프라를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5천억 달러어치의 AI 인프라를 생산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추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초이스 스탁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실제 이 매출 전망, 연간 단위의 전망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2026년에는 한 2천억 달러 정도, 2027년에는 2,500억 달러, 그 다음 해에는 2,9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에 걸쳐 5천억 달러어치 AI 인프라를 생산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4년 동안 자신들이 기록할 매출의 상당 비중을 미국 내에서, 즉 미국 내 GDP로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를 위해 엔비디아는 우선 블랙엘 칩을 이미 TSMC의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폭스콘 및 위스트롬과 함께 협업을 해서 텍사스에서 AI 슈퍼컴퓨터 제조 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2개월에서 15개월 내에 양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엠코와 실리콘웨어와 함께 애리조나주에서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역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죠.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의 전체 밸류 체인을 다 미국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5천억 달러어치의 AI 인프라를 생산하겠다, 미국 내에서 제조업 GDP 우리가 5천억 달러어치 기여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인데요. 트럼프 역시 이 발표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발표일 당일날 바로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자랑했거든요. 이것을 자신의 공으로 지적한 것이죠. 백악관에서는 이와 같은 엔비디아의 결정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효과다, 트럼프 이펙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서 미국 기반의 칩 생산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불철주야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 테크 섹터에서만 조 단위의 신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 자동차 기업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까지도 미국 내에서 생산기지를 세우겠다, 많은 투자를 하겠다, 앞다투어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정말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애플의 투자 결정에 대해서 이와 같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관세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거 정말 가능하냐? American made iPhone,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이폰, made in America가 정말 가능할 거냐? 이게 단순히 비싸기만 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불가능한 과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초래한 관세 경쟁 아마겟돈은 애플에게 있어서 완전한 재앙이라면서 전체 공급망 중 단 1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에도 3년이라는 시간과 300억 달러라는 돈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엔비디아의 AI 기어가 미국에서 만들어질지 hard to say, 이거 단정하기 어렵다,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이와 같은 풀 스케일의 제조 전환이 이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현재 거의 대부분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밸류체인을 다 미국으로 옮겨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엔비디아는 본인이 생산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TSMC라는 파운드리 기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기업인데 TSMC의 공장을 미국에 들어와야 하고 TSMC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대만 본토에 있는 여러 패키징 공장들 이외에도 원자재 역시 아시아에 대해 대단히 의존도가 높거든요. 반도체 산업은. 그런 것들을 밸류체인을 다 미국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엔비디아가 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임기 안에 4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요. 특히 트럼프가 이번이 이미 재선에 성공한 것이라 3선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영부영 4년만 잘 넘기면은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투자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연 정말로 미국에서의 약속한 만큼의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흑자 전환하겠다.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너무 과감한 목표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인 만큼 압도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매년 그 적자폭은 커지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1200억 달러도 훌쩍 넘어선 수준의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서비스 수지는 그나마 흑자인데 사실상 상품에서의 적자가 너무 커서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수년 동안 우리는 ripped off, 완전 삥 뜯기고 있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죠. 특히 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아군과 적 할 거 없이 우리를 다 이용해 먹었고 심지어는 아군이 우리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와 같이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동맹국이야말로 미국에다가 가장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무역 적자의 주범이 우리의 아군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것이 이거를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시장 질서를 수립한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 본인이었고 미국 본인이 이와 같은 무역 적자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시작으로 말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만든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들은 경제를 재건해야만 했고 서로 돈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필요로 했습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면서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무역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자,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가 모여서 규칙을 만들기로 한 거죠.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마을에서 44개의 동맹국이 모여서 국제통화와 금융에 관한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바로 브레튼 우즈 시스템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았어요. 먼저 미국 달러를 화폐의 기준, 기축통화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느냐? 달러를 금과 1대1로 매칭을 시켜버리자. 금 1온스는 무조건 35달러 라면서 달러를 아예 금에다가 1대1로 고정 비율로 이거를 가치를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자 라면서, 다시 말해 유로화, 엔화, 여러 각 나라의 화폐가 달러에 고정이 되면은 이 달러는 금에 고정이 되는 그런 식의 구조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고자 미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전 세계에 개방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했고 많은 금을 보유한 패권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권국 지위 덕분에
미국의 달러를 금과 연동을 할 수 있었고, 이 금과 연동된 것 덕분에 미국의 달러 가치는 전 세계에서 안정적인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됐죠. 참고로 이 브레턴 우즈 체제는 미국의 동맹국의 하나여서 적용된 시스템이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국들은 자신의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달러를 이제 국제 결제와 무역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정 환율제를 적용한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을 정하고 달러를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달러는 기축통화, 즉 전 세계를 대표하는 돈이 된 것입니다. 미국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장벽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에다가 마음껏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달러벌이,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동맹국들이 자신의 소비 시장을 레버리지 삼아서 부강해짐으로써 동시에 우리도 생산하는 물품을 해외에다가 팔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누리는 지위, 이 압도적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할까요? 미국은 생산 없는 소비를 이뤄냈어요. 미국 경제가 실제로 생산한 가치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해서 소비와 수입을 가능하게 했으니 말이에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이죠. 이에 대해 당시 프랑스 재무부 장관, 나중엔 대통령까지도 역임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이를 두고 미국의 엄청난 특권, exorbitant privilege라고 불렀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미국 달러의 지위가 너무나도 높아졌고, 미국은 물건을 사고 싶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치를 생산한 다음에 그 생산한 가치만큼의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를 찍고 그 찍은 달러로 물건을 사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브레턴 우즈 체제가 영원히 간 것은 아닙니다.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 일명 이 금태환을 폐지하면서 달러와 금을 1:1 가치로 고정시키는 것을 없애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진 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도입으로 인해서 낮은 관세, 낮은 투자 환율,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 어떤 자유무역의 가치는 계속해서 미국에 의해서 공고하게 지켜졌고요. 미국은 이러한 경제 질서를 활용을 해서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로서의 권력을 계속해서 누려왔습니다. 문제는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 트리핀 딜레마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어요. 트리핀 딜레마가 뭐냐? 전 세계가 무역을 하고 외환 보유고를 쌓으려면 미국 달러를 사용해야 하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미국이 세계에다가 충분한 달러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로 무역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요. 자신들이 실제로 생산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더 많이 찍어낸 달러로 계속해서 물건을 사옴으로써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죠. 문제는 미국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은 해외로 나간 달러는 쌓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은 나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다 달러를 일정 정도 쌓아놓고 보유하고 이것을 리저브 커런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들에게 달러를 쥐어주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를 계속해서만 내야 하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달러를 계속 공급하면은 미국의 경제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달러를 적게 찍어서 유통을 시키지 말자니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위협을 받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쓰니까 당연히 무역 적자가 생기는 것이죠. 미국의 부채 수준은 정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지금 역대 최대치, 계속해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부채 한도가 다가올 때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면은 그냥 부채 한도를 올려버리고 달러를 더 찍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미국이 디폴트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막 금융경제가 흔들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채 한도 우리끼리 어차피 정하는 건데 올리기로 합의합시다. 올리고 달러를 더 찍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단순히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이 부채의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달러를 계속해서 찍는다고 해도 그만큼 미국의 GDP가 같이 성장을 해줘서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미국 경제가 지니는 안정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3% 수준의 부채가 GDP보다 더 많은 이 부채를 다 갚으려면은 미국이 1년 넘게 숨도 안 쉬고 물도 안 먹고 돈만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역 수지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무역 수지를 개선하면은 달러를 계속해서 기축통화로 유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트리핀 딜레마에서 우리가 무역 수지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 세계로 공급되는 달러의 양을 줄이겠다라는 것인데, 전 세계에 공급되는 달러 양을 줄이면은 달러의 가치나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는 과거 제3세계로 전락하고 싶다면은 기축통화를 잃어라. 다시 말해서 절대로 너네 달러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우리 절대 포기 못해.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이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은 미국의 최대 소비국 지위를 레버리지로 삼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압도적인 양의 수입을 하고 있고요. 수출은 그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적은 양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 폭이 엄청 크다는 것 확인했죠. 이 지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은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라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겼을 때 우리는 어차피 물건을 얼마 안 팔았었으니까 그 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너희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팔아 제꼈잖아. 이거 너네 어떻게 감당할 건데? 라면서 딜을 거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 기업들이 이거를 멕시코에 수출하고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막 관세를 우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 스탠스가 아예 다르죠.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나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모두 고율의 상호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서의 지위를 극한까지 레버리징을 삼겠다. 완전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 경제 질서를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일명 브레턴 우즈 체제와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이은 이 마라라고 어코드, 마라라고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무역 균형은 맞추고 동시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 차원의 통화협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 하에 미국의 안보와 무역 혜택을 받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보호비 내라라는 겁니다. 외국의 안보와 이 준비 통화를 부담하는 것을 분담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도 할 거고 우리 기축 통화 지위도 유지하고 싶어. 근데 그거 우리 돈만으로 우리 경제를 제살 깎아먹게 하면서 하려니 너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네도 어느 정도는 돈 내. 라고 나온 것이죠.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이 안보 우산 밑에 들어오고 싶다면은 미국 국채를 매입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단기채 대신에 Century Bond, 세기국채를 매입하도록 유도를 해서 외국 중앙은행들이 장기국채를 대량 보유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에 대한 주변국의 신뢰도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강경했다가 온화했다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죠. 이렇게까지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는, 심지어 동맹국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고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스탠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를 그 어떤 동맹국이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가 미국 국채가 크게 흔들리는 점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0년물 국채, 미국 장기채 바로미터 같은 국채죠.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highest weekly rise, 이 주간 상승에 있어서 200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도되어 있는데요. 이 국채 수익률은 국채의 가격과 역의 상관관계를 띱니다.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채의 수익률은 내려오죠. 국채의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국채의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명확하죠. 모두가 그 물건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고 그 물건을 다 팔려고 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너도 나도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겁니다. 보통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면은 미국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요. 미국 채권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인의 입으로 나는 증시가 흔들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10년물 국채만 잘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데요. 채권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마 트럼프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범주의 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이 마가 플랜이 성립을 하려면은 미국 채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 미국 채권이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만 하는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새로 재편할 경제질서에 우린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거 지금의 관세 정책이 과연 원하던 소개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는데 대신 물가는 또 동시에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올린 게시글인데요. 미국은 역대급 숫자, 관세를 통해서 역대급 세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의 모든 상품, 가솔린이라던가 식료품이라던가 거의 모든 상품의 비용은 내려가고 있다. Going down. 야, 이게 가능한가? Likewise, inflation is down.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다 라면서 우리가 관세를 통해서 세금 수입은 올렸는데 물건의 가격은 낮아졌어요. 얼핏 들으면 다 굉장히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America is back, but inflation is not. 미국은 돌아왔지만 인플레이션은 돌아오지 않았다 라면서 자신들이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내고 있는지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백악관은 3월 CPI는 2.4%로 하락을 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기록한 물가 하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는 사실입니다. 3월 CPI는 실제로 하락을 했고요. 2.4%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물가지수가 낮아진 것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관세 부과는 4월에 했는데 3월 인플레이션 자료로 언플을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특히 이런 거시경제 정책,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이 실제로 도입되고 나서부터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굉장히 정책 지연, 시간 지연이 많이 걸립니다. 당연하지만 오늘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당장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막 물건의 가격이 변하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정책 지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것이 4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인플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올리면서도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이런 발표를 한다? 이거는 약간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 관세 정책과 여러 이민자 정책 등 종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활동을 통해서 이 가족당 $11,000의 비용을 아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것이 미국 경제에 미국인들에게 특히 대단히 큰 수혜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관세가 계속해서 이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것과 미국 경제의 성장을 다시 한번 부스트하는 것, 이 두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관세는 우리를 목표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현재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는 곧 변동성을 의미한다 라면서 관세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의 발언을 내놓았고요. 이외에도 다른 여러 연준 인사라든가 경제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불가피하게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모로 이 트럼프 행정부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관세라는 가장 주 무기를 가지고 거의 외줄 위에 외발 자전거를 타는 수준으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도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가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이 관세 정책이 정말로 다시 한번 미국을 춤추게 만드는 그날이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